네, 저는 기업 부석이 처음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제 경제 분석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분석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이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이클 포터는 이 경영 전략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섯 가지 저기 이 경쟁 관계를 가지고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살펴보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하면 독점, 과점, 완전 경쟁 이렇게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저기 경쟁 관계는 바로 독점이에요. 독점은 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만들고 하니까 수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점. 과점은 이제 저기 그 시장을 2개 내지는 3개 정도 기업이 이제 분점하고 있는 것을 과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우리 통신 시장이죠. KT, SKT, LG 플러스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점이 왜 또 좋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안 한다고 하는데 뭐 밤에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뭐 안 만날 수 있겠죠. 밤에 만나는 거. 근데 또 그걸 부추기는 것이,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이상한 제도가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담합을 한 걸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과징금을 반으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SKT, KT, LG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저기 그 3개의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저기 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가장 많이 저기 거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과징금 맞을 때도 저기 SKT가 제일 많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SKT가 가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합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SKT는 과징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다 같이 과징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KT가 만약에 많이 또 했다면 이번엔 KT가 가서 신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점이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나 과점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과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하지만 완전 경쟁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 들어가면은 결국 끝에 가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격 경쟁이에요. 서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니 가격을 낮추게 되면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그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독점 기업, 이런 저기 기업들을 욕을 하죠. 나쁜 사람들, 가격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기 이 기업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고 이 투자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드려요. 2가지 기업이 있다. 하나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라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지 싸게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볼 때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업의 어떨 때 수익이 가장 높아지는지를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제일 저기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그런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에요. 독점 기업. 근데 그걸 이제 저기 이 마이클 포터의 저기 원래 이제 5 forces 5가지 힘에 의해서 보는 건데, 이건 핵심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경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경쟁을 안 하는 기업이죠. 경쟁력이 있다.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하죠. 기업 경쟁력이 있다는 거하고 기업을 둘러싼 경쟁 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약하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예 경쟁이 없는 게 좋은 거고, 그걸 이제 먼저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헤드라인이 뭡니까? 무풍지대에서 우뚝 선 기업을 골라라.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무풍지대, 경쟁이 없는 그런 이 종목에서 높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화장지 파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화장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값싸고 많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떤 거는 내가 이제 그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가전제품은 삼성만 써. 아니면 난 LG만 써. 나는 휴대폰은 갤럭시만 써. 아니면 나는 아이폰만 써. 이런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건 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힘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마이클 포터의 이야기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와의 경쟁 강도를 따져봐라. 이제 우리 산업이 있어요. 우리 산업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 근데 자꾸 이렇게 경쟁자가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자가 아니지만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런 경쟁자들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기 들어오는 장벽을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못 들어오겠죠. 진입장벽이 낮으면 잘 들어오겠죠. 어떤 경우에 진입장벽이 높고 낮은지,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데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여러분들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는 그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어떻게 발생하느냐? 바로 학습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이 책 보고 그리고 이제 글 쓰고 강의하고 이런 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공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나사 구멍을 뚫는 공장에 취직이 됐어요. 처음에 가보면 정말 바보죠. 그거 잘 뚫지도 못합니다. 처음에 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작업량이 늘어나요. 한 달, 2달 있다 보면 눈 감고도 구멍 뚫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멍을 뚫는 게 더 빨라지고 정확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면서 항상 따라가는 게 뭐냐면 코스트 다운이에요. 원가 절감. 만약에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원가가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물건을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의 이익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겠죠. 만약에 같은 이익률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가격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남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자, 두 번째 제품 차별화예요. 제품 차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제품, 그렇죠? 제품 가지고 하면은 서로 간의 품질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니까 가격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제품 차별화의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누리는 곳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그죠? 애플 아이폰. 애플 아이폰은 실제로 저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80% 이상이 애플로 가요. 왜 그러느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뭐예요? 카메라? 아니에요.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이제 그 아이폰 안 씁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를 가지고 저기 그 연락을 하면 해킹이 안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번 저기 시연을 했는데 그냥 내 모르는 사이에 내 저기 그 휴대폰에 카톡 메시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거 이제 시연이 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기 그 이 명의는 내 명의래. 그 안에 정보는 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스탠드 언론으로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미국에서 한번 총기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FBI가 가가지고 저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인들이 아이폰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려고 휴대폰을 이제 열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잠겨 있는 거예요. 패턴이. 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번 틀리면 그때부터 딜레이입니다. 10번 틀리면 어떻게 돼요? 초기화 되는 거예요. 9번까지 했는데 못 열었어요. 9번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이 FBI가 자꾸 애플 찾아가서 이거 열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뒤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애플은 못 만들어 준다. 이거는 이제 고객하고의 신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FBI가 자꾸 저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애플이 이제 그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났어요. FBI 니네 하지 마. 그래서 애플은 고객 정보는 확실히 지켜준다. 이런 저기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나고 그 이듬해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업체가 저기 만들었다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아이폰 저기 저 비밀번호 푸는데 이스라엘로 보내는 경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 업체를 좀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애플이 아닐까 이런 저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추측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격 외에 다른 차별점을 저기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경쟁하지 않고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엔 또 자본 소요량이에요. 자본 소요량. 내가 창업을 하는데 1조가 되는 거예요. 1조. 그러면 사람 잘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창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공기 가져오고 하는데 뭐 저기 그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잘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기존 판매망. 기존에 있던 저기 그 기업들이 그 유통 구조를 딱 장악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매대에 가면 마트에 매대에 가면 사람이 있어서 눈높이에 딱 저기 맞는 매대에 물건이 있어야 잘 팔려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존 저기 그 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신제품이 막 제일 바닥에 있다든지 아니면 제일 위에 있다든지 안 팔리거든요. 이런 문제들 생길 수가 있겠고 또 기존 기업들의 절대적인 비용 우위 이것도 저기 그제 하나 문제가 되겠죠. 좀 전에 규모 경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기 이 효용이 큽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기업의 경영 전략 중에 약탈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은 뭐냐면 기술력이 우수한 그 기업이 먼저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기 초기에 수익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난 충분히 수익을 다 내고 그러니까 생산 원가를 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쟁자들이 올 때 가격을 서서히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4등, 5등이 따라오게 되면 원가 밑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이 약탈 가격 전략을 쓰게 되면은 4등, 5등부터는 만들수록 손해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기 경쟁자들을 죽이기 위한 건데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한때 약탈 가격 전략을 써가지고 거의 맨날 저기 얻어 걸려서 저기 고생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래서 감자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주가 살아났죠. 그게 이제 SK로 이제 저기 그 인수가 되면서 이제 그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쟁자를 죽이는 것도 다 저기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제도적인 저기 그 진입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으로 독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전력, 가스공사,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그 KTNG, 담배인상공사, 또 강원랜드는 뭐예요? 내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저기 그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카지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했어요. 그럼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안 된다 그거예요. 전기요금 올렸네, 수익 좋아지겠네. 한전을 사서 수익을 내서 전기요금 내자. 네. 이런 저기 그 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잘 나타나는 경우, 제품 차별화 잘 되어 있는 경우, 진출해서 그 자본 소유량이 그 막대한 경우, 판매망이 견고한 경우, 기존 지출업체의 설정 비용구가 큰 경우,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진입장벽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경쟁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에 있는 기업들 간에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첫 번째 산업 집중도. 산업의 집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기업이 경쟁자가 많은데 하나의 기업이 저기 시장 점유율이 아주 많은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산업의 집중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좋아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이 월등히 높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따라만. 그런데 예를 들어 산업 집중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5개의 기업이 있는데 서로 20% 그 시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1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의 집중도가 높으면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자연히 저기 그 담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경쟁 기업의 이질성과 동질성. 만약에 경쟁 기업이 동질적이에요. 그럼 차별화시킬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 이질적이라면 좀 저기 그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는 뭐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초과 설비가 있게 되면은 공급이 초과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덤핑하는 거죠. 덤핑하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초과 설비가 있으면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근데 비용 구조는 이제 그 기업이 저기 그 이 비용은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변동 비용, 고정 비용.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발생하는 거예요. 돌려도 발생하고 안 돌려도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동비보다 고정 비용이 높게 되면은 이 고정비가 아까워서라도 공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초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용 구조가 고정비 비용이 큰 경우에는 유효 설비를 없애기 위해서 변동비를 보상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내려요. 이거는 뭐 거의 서로 간에 저기 그 재살 깎여 먹게 하는 그런 저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경쟁 기업의 수가 많은 경우, 산업의 성장이 완만한 경우, 가격 경쟁성이 높거나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고정비 비용이 높은 경우, 시설 확장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사지 마라. 이런 기업들, 이런 저기 그 상태에 있는 것들은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체재 같은 경우는 뭐 나만 있어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제품을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안 좋은 거잖아요. 대체재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급자와 저기 그 구매자의 저기 그 교섭력.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내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더 세야 돼요. 그래야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기업들의 수익성을 가지고 보는데 요 5가지. 그죠? 진입장벽, 기존 기업과의 경쟁력, 대체재, 공급자의 교섭력, 그다음에 구매자 교섭력, 요 관계들을 쭉 가지고 따져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기 그 어떤 기업이 살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버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게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쇠퇴기. 이게 요런 저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기 그 하나의 저기 그 주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입기에 있는 산업, 성장기에 있는 산업, 성숙기에 있는 산업, 쇠퇴기에 있는 산업, 이렇게 저기 그 이야기하면서 저기 제품을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 이거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도입기예요. 도입기에 있는 뭐 제품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것이 산업이니까, 도입기에는 저기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입기에 있는 제품들은 이익이 나더라도 아주 작게 나고, 그리고 손실이 살짝 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도입기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벤처 이론에 보면은 여기 사이에 데스밸리, 캐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캐즘 뭐냐면 이제 지질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크레바스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기에서 성장기를 위해서 가는데 전부 다 이 죽음의 계곡에 다 빠져 다 죽어요. 저기 이 창업 이론을 보면은 100개의 기업이 저기 그 창업이 되면 이 중에 95개는 사망한다. 5개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들이 어디로 가냐? 성장기로 가는 거예요. 성장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독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이익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만큼 저기 그 수익을 많이 냅니다. 이익률. 예. 근데 이제 성장기가 한참 진행되다 보면은 돈 벌리는 데가 생기게 되니까 경쟁자들이 와요.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성장기 초기와 성장기 후기가 되면은, 성장기 초기에는 저기 이익률이 많지만 성장기 후기에 가면 이미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성숙기에 가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뺏지는 못하죠.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때는 경영 합리화가 중요해요. 경영 합리화라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면지 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거고, 쇠퇴기에 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있느냐? 제일 좋은 거는 성장기 초기에 있는 산업이 좋은 거죠. 커지니까. 성숙 산업에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설명을 해놨고, 문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기냐 짧으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먹고 살려면은 물건을 계속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 IT 쪽에는 짧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하나 구멍이 나버리면 이때 기업 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런 산업이 중요하다. 뭐 대부분 이제 신라면이라든지 초코파이라든지 바나나 우유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은 기업 가치가 다 실현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앞으로 이 라이프 사이클이 긴 그런 그 제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의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 LG전자가 힘들었던, 그것도 좀 더 가면은 펜텍이 망했던 건 왜 망했을까,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적어놨는데 이런 거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그 기업 가치가 다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기업들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죠? 산업의 저기 이 수요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뭐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수요 확대 가능성은 제품 수요의 기본 특성을 따져봐야 되겠고, 제품 수요의 항구성 얼마나 기냐, 이게 긴 게 좋은 거예요. 긴 게 좋은 것이다, 그죠? 또 국내 수요 확대 가능성, 해외 수요 확대 가능성,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없죠. 왜냐면 과거에는 직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뭐 물론 지역별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쇼핑 자체가 국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공급업체 간의 경쟁 구조의 기본 특성, 덤핑 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의 영역을 지키면서 제품 차별을 하는 것이냐, 또 국내 공급업체의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 이게 항상 고민이죠. 미래. 이런 것들 이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미래에는 지금 이제 2020년 유망 산업을 이제 분류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지능형 로봇, 드론, 또 스마트홈, AR, VR, 바이오 헬스, 지능형 반도체, 또 바이오 플라스틱, 인공지능, 2차 전지, 수소.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반도체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할 것 같고,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 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 2차 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도 배터리 한번 충전시키면 한 열흘 가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겠고,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죠? 메타버스는 AR, VR 쪽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 책 그러면 사실 이 책만 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기반 책이라든지 미래에 관련되는 거지. 그래서 접목을 시켜 나가면서 책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